2026년 5월 29일 그리스 아테네의 미국 대사관저. 그 자리에서 서명된 계약서에는 독일 기업의 이름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독일 잠수함만 사들이던 그리스가 마침내 독일에게 등을 돌린 순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독일이 먼저 그리스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가 수십 년간 철천지 원수로 여겨온 터키. 바로 그 터키에게 독일이 신형 잠수함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직접 문을 열어준 채로 말입니다. 주목할 점은 오넥스가 미국 정부의 개발기관인 DFC에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명식이 다른 곳도 아닌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이 그리스 방산조선 기업 오넥스와 손잡고 발표한 사업의 이름은 프로젝트 트라이던트입니다. 그리스 LFC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데 투입되는 돈은 13억 5천만 유로. 현재 환율로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의 기술, 미국의 자본과 네트워크, 그리스 제조 인프라, 이 세 축이 한 테이블에 모인 겁니다. 여기엔 보이지 않는 전략 구도가 깔려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코스코는 그리스 항구 피레우스 지분의 60% 이상을 쥐고 지중해 한복판에 영향력을 박아 넣었습니다. 미국 육군이 보급받던 목줄을 중국이 잡은 셈입니다. 미국은 이 판을 뒤집을 새 거점이 절실했고 그 해법으로 한국 조선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스가 내건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자국 방위 사업의 70% 이상의 현지 생산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설계와 전투 체계는 한국이 주죠. 선체 조립은 현지에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일감은 그리스가, 주된 조정권은 한국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리스가 한국에 손을 내민 진짜 이유는 잠수함입니다. 노후 잠수함을 노린 한화오션의 카드는 3,000톤급 장보고3 도산 안창호급입니다. 수직발사관 6문으로 잠대지 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고 배치 2부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달아 수중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적이 보름남짓 매복하는 북일제 214급과는 체급 자체가 다른 물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구 반대편 캐나다의 청신호가 켜집니다. 이 그리스 계약서에 서명이 오가던 그 시점에 도산 안창호함은 캐나다 에스키몰트 해군기지에 떡하니 입항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약 60조 원짜리 초계 잠수함 사업 CPSP를 진행 중입니다. 노후 빅토리아급 넉척을 대체해 3,000톤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북미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60조 원에 달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는 이르면 6월. 경쟁자는 단 하나. 독일 티센그룹프 마린 시스템즈입니다. 하나오션이 설계와 건조를 주도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전체 물량의 일부를 맡는 팀코리아 구조입니다. 한국이 던진 건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패키지였습니다. 온타리오주 알고마스틸에 3억 4,500만 캐나다 달러, 약 3,800억 원을 투자하고 현지에서 K9 자주포와 장갑차까지 생산하겠다는 카드를 얹었습니다. 항법 탐지 전기 분야 캐나다 기업 5곳과 손도 잡았습니다. 잠수함만 팔고 빠지는 게 아니라 캐나다 산업 생태계 자체를 함께 키우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리스가 유럽 한복판에서 독일을 제치고 한국을 택했다는 사실. 이건 캐나다 입장에서 강력한 신호입니다. 유럽의 안방에서도 통한 잠수함이라면 검증은 끝난 셈이니까요. 게다가 도산 안창호함은 하와이를 거쳐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직접 항해해 보였습니다.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실제 원양 작전 능력을 두 눈앞에 증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때 잠수함계의 엔비디아라 불리던 독일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오해는 마십시오. TKMS는 여전히 강자입니다. 독일킬에 약 8,500명의 인력을 두고 200고급, 214급, 212CD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잠수함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연 매출 약 22억 유로, 우리 돈 3조 8천억 원. 수주 잔고는 180억 유로, 약 31조 원에 달합니다. 작년 10월엔 프랑크푸르트 증시에도 상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가 등을 돌린 이유는 돈보다 무거운 신뢰를 독일이 스스로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났습니다. 그리스는 214급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였지만 함정이 한쪽으로 기우는 결함이 터지며 인수를 거부했고 무려 2010년에야 겨우 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같은 214급 6척을 두 차례 재입찰 끝에 그리스보다 훨씬 싼 적당 3억 3천만 유로대에 계약해버립니다. 이 가격이 알려지자 아테네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결정타는 터키였습니다. 독일은 그리스의 잠수함을 팔면서 동시에 그리스의 최대 적국 터키에
더 발전된 신형 잠수함을 기술 이전 방식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독일 정부에 터키에 팔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막대한 매출 앞에서 그 호소는 묵살됐습니다. 독일에게 그리스는 고객이었지 동맹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냉정하게 볼 대목도 있습니다. 이번 그리스 계약은 어디까지나 조선소 현대와 협력의 첫발일 뿐 잠수함 본계약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캐나다 역시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 초 독일을 포함해 선택지가 많아 축복받았다며 한국에 마냥 기울지 않은 속내를 내비쳤고 캐나다 정부는 양측의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요구하며 막판 저울질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212CD는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한 스텔스 잠수함으로 북극해 장기 잠막 능력을 감점으로 내세웁니다. 다만 그 212CD의 첫 인도가 2029년 노르웨이라는 점에서 납기 압박은 분명 독일의 약점입니다. 한국이 가진 카드는 결국 실적과 구조입니다. 한국은 209급부터 214급부터 도함 18척을 건조한 끝에 3,000톤급을 자체 설계 건조하는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독일의 손을 빌리던 나라가 이제 독일의 텃밭을 잠식하는 위치까지 온 겁니다. 미국 셈법도 맞아떨어집니다.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지 않고 핵 잠수함만 운용합니다. 게다가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망을 들이자 F-35 사업에서 터키를 쫓아낸 미국으로선 그리스를 키워 터키를 압박하는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재래식 잠수함을 가장 빠르고 싸게 찍어내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캐나다의 선택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한다면 K방산이 처음으로 북미에 전략 무기를 수출하는 역사적 장면이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라는 교두보까지 확보하면서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해온 유럽 잠수함 시장의 빗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에 이어 잠수함에서까지 한국에 밀리기 시작한 터키가 이번엔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그 반응이 다음 판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다음은 26년 1월 6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국 자동차 공장 건설한다 영상입니다. 캐나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단순한 무기 구매 제한이 아닙니다.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 방산을 끌어안겠다는 선언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잠수함을 사면서 공자는 요구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함께 개선하는 이 선택의 중심에 한국이 놓였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산업으로 증명해온 나라 캐나다가 원하는 해답의 방향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판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도 그럴 게 요즘 북미와 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을 교차해서 보다 보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설명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부터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어떤 잠수함이 더 조용한지, 자망 심도가 얼마인지, AIP 성능이 어떤지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첫 문단에 등장하는 건 구매를 통한 자국의 산업 효과, 고용 숫자, 투자 회수 기간 같은 경제 지표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사업의 총 규모가 단순 무기 도입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해외 보도들을 종합하면 캐나다 해군이 계획 중인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은 12척 안팎입니다. 여기에 사업 기간은 30년 이상, 전체 비용은 약 400억 캐나다 달러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8조 원에서 유지, 운용, 인프라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55조에서 최대 60조 원대까지 언급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캐나다 연방정부 단일 방산 사업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이 계약을 단순히 해군 전력 보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국의 국가 산업 전략과 결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해외 언론의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영국과 캐나다 주요 매체들은 이 사업을 네이벌 프로큐어먼트가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레버리지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즉 잠수함을 사는 행위 자체보다 이 돈을 어떻게 국내 산업으로 되돌릴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캐나다의 계산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캐나다는 조선 산업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전함을 대규모로 건조할 수 있는 인프라는 노후화됐고 숙련공 역시 상당 부분 이탈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전제로 기술 이전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효율을 내기 어렵다는 내부 분석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선 인프라를 무리하게 되살리는 대신 이미 글로벌 경쟁력이 검증된 제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상 단일 시장처럼 움직였고 관세 장벽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의 보호 무역 강화와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캐나다로 유입되는 차량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과 현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해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소비자 가운데 자동차 구매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고, 향후 2, 3년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도 과반에 넘었습니다. 정치권 입장에서 자동차는 체감 물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자동차 산업 유치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양산 계약을 통해 자동차 공장을 끌어오고, 이를 통해 수만 명 규모의 직접 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와 표심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조건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요구가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만 대응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산 분석가들이 이 사업을 기업 경쟁이 아닌 국가 총력전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경쟁 구도 역시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독일이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자동차 공장이라는 조건이 등장하면서 비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동시에 자동차 강국으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진 산업 구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반복적으로 짚는 지점은 한국 산업의 결합력입니다. 방산과 자동차, 철광과 배터리, 조선과 기계가 분리된 섬이 아닌 하나의 공급망으로 엮여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미 북미에서 대규모 생산 투자를 실행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지와 배터리 공장 구축 과정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실제로 집행했고, 연간 수십만 대 단위 생산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 중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말로만 가능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된 기록이 있는 파트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외 분석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관건에 잠수함 성능 비교가 아니라 누가 자동차 공장을 현실적으로 지어줄 수 있는가로 정리하는 흐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조건 추가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군사계약을 넘어 캐나다 경제구조 재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비교형 후보가 아니라 계산표 한가운데로 다시 끌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잠수함의 조용함을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캐나다의 다음 20년 산업지형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의 진짜 핵심은 잠수함도 자동차도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가 실제로 고민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계약이 실패했을 때 정치적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총리 임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재무부와 국방부 내부에서는 무기 성능보다 리스크 분산 구조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현 캐나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단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단계별 분할 계약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쪼개는 방식이 내부 검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 계약은 설계와 일부 선도함 위주로 묻고 후속 물량은 별도 옵션으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이전 정부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캐나다가 자동차 공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방산 기술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공장은 눈에 보입니다. 고용 숫자가 바로 찍히고 지역구 의원들이 언론 앞에 서서 성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잠수함은 건조기간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즉 정치 일정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방산 성과를 산업 성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찾고 있고, 그 결과물이 자동차 공장입니다. 이 조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 최소 2년 이상 검토된 카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점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공장 규모입니다. 언론에서는 대규모 완성차 공장을 연상하지만 내부 문서에서는 연간 10만 대 안팎의 중형급 공장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일단 공장이 들어오면 부품, 배터리, 물류, 전력 인프라가 따라붙습니다. 캐나다는 이 연쇄의 효과를 노립니다. 여기서 한국이 유리해지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이미 소규모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방산에서 모두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반면 독일은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설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차이가 협상 테이블에서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모든 걸 약속하는 파트너보다 단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파트너가 훨씬 안전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비공개 포인트는 연계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육군 자주포 사업, 기갑전력 현대화, 해군 수상함 보강 사업이 모두 중장기 계획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개별로 발주하면 정치적 반발과 예산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의 국가와 패키지로 묶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수함과 자동차 공장을 연결하고 여기에 육군 장비까지 묶으면 캐나다 정부는 국민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말입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 방산의 강점이 다시 부각됩니다. 한국은 잠수함뿐 아니라 전차, 자주포, 장갑차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 장비들은 이미 혹서와 혹한 사막과 산악에서 검증된 이력이 있습니다. 캐나다군 내부에서 신뢰도를 따질 때 이 실전 데이터는 서류 몇 장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독일 잠수함 기술이 여전히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공동개발 일정 지연과 후속 지원 문제로 신뢰에 금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납기와 유지 비용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자동차 공장 협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캐나다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장을 약속해놓고 정권 교체나 시장 변화로 철회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이미 생산 거점을 운영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력은 강력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돌려본 경험은 말 그대로 보험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누가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는 이 계약을 통해 방산자동차 고용 정치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과도해 보이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매우 계산적인 선택입니다. 때문에 한국에게도 이 제안은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이 오히려 우월한 협상력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이 구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에서 벗어나 상대국 산업의 일부가 됩니다. 2단계로 올라간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결과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택은 한국 방산과 제조업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던진 자동차 공장이라는 조건은 부담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